안녕하세요. K입니다. 날씬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이것이 적게 분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하면 예전에는 당뇨병만 생각했었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인슐린이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장수하려면,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인슐린이 또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날씬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책은 당뇨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열심히 사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사이, 소리 없이 다가온 당뇨병. 우리 정말 열심히 사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요즘은 고령화 시대죠.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도 있고요. 비만율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이런 것들의 다양한 이유로 당뇨병은 더 이상 노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평생에 걸쳐 겪을 수 있는 남녀노소의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 되었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생활습관병, 이런 아주 부드러운 표현과 병원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혈당이 조금 높으니 주의하세요. 그런 정도의 가벼운 권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당뇨병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합병증의 진행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고,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당뇨병 역시 그 원인을 찾으면 예방과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 다양해요. 혈당 수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주 다양한 요인으로 있다는 거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는데요. 그 원인들을 하나씩 공부해가면 당뇨병 예방과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이 당뇨병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비단 당뇨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비만에도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건강, 장수 이런 것들에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홀리스틱 영양 지도사라고 하는 김영진 님이시거든요. 현재 미국의 뉴트리션 테라피 인스티튜트에서 21세기 최첨단 영양학인 홀리스틱 영양학을 전공하면서 자연건강법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인슐린이 도대체 장수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유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43만 4천 명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이 전 세계 장수에 있는 40%, 한국은 0.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인구의 13.8%가 65세 이상인 725만 7,288명인데요. 이 중에서 100세 이상 고령자는 3,908명이고요. 여성은 3,358명, 즉 86%이고요. 남성은 550명, 즉 14%이니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6대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120세 쇼크 시대라고 해도 65세 이상의 725만에서 100세 이상 고령자는 3,908명. 그것도 대부분 여성.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그것도 건강하게 100세 이상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거기에다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장애 기간이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진행된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건강이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수인이 많기로 소문난 일본은 2018년 9월 1일 기준으로 총 인구의 28.1%가 65세 이상인 3,55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100세 이상 고령자는 69,785명이고 그 중에서 여성은 61,454명, 즉 88%, 남성은 8,331명, 즉 12%, 이렇게 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약 7.4대 1이라고 합니다.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고령 사회이고 일본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율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장수한 노인들의 수명에 관심이 많은 일본 게이오 대학교 100세 종합연구센터 연구팀이 1992년부터 도쿄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남녀 302명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장수한 사람 중에는 당뇨병, 암, 치매 환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의 설명에 따르면 70대 노인 중 당뇨병 환자는 20% 정도인데요.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 중 당뇨병 환자는 6%에 불과했고요. 대부분은 당뇨병, 동맥경화 질환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은데도 뚱뚱한 사람이 매우 적다는 점, 인생 목표가 뚜렷하고 의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착한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 많이 분비되고 있다는 점,
채소 과일을 즐겨 섭취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당뇨병, 암, 혈관 장애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100세 이상 장수하려면 이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당뇨병, 암, 혈관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인슐린과 염증의 수치가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볼 때 날씬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인슐린, 혈당의 변화폭, 염증 수치가 낮은 라이프 스타일로 개선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인슐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슐린을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착한 호르몬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혈당 수치 강화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착한 호르몬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 외에도 칼로리를 과잉 섭취하면 또 인슐린을 많이 자극하는 식품들을 섭취하면 지방을 저장하는 지방 저장 호르몬이죠. 그러면서 노화도 촉진하기 때문에 비만과 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 수치 강화 호르몬, 비만 호르몬, 노화 호르몬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인슐린은 암 발생을 촉진하고 간암, 췌장암, 자궁 내막암 등 이런 위험성을 2배 정도 높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슐린 자체에 각종 질병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식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인슐린 분비에는 칼로리 과잉 외에도 불규칙한 생활 습관, 거기에 영양 불균형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오늘날의 식생활은 단순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가공식품 위주로 변했기 때문에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너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현재의 식생활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예쁘게 기분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편리하게까지 하고요. 그래서 아주 유혹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살고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사이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 걱정 없이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도록 해주는 복합 탄수화물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과일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그동안 공부한 부분까지 합하면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이런 식생활의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거기에 염증 수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2013년 일본 게이오 대학교 연구팀이 100세 이상의 고령자 684명과 85세에서 99세의 870명, 총 1,554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염증의 유무와 정도를 반영하는 혈액 속의 염증 인자 수치가 매우 낮고 치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의 염증 수치는 일반인들과 비교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대요. 염증 수치가 낮다는 것은 신체의 모든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부위에 암을 일으키는 종양, 고혈압을 일으키는 혈관의 염증, 소장과 대장에 구멍이 뚫려있는 장누수 증후군, 치매를 일으키는 뇌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이 없고요. 심장 질환과 뇌졸중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에는 활성산소, 인터로이킨6, 종양괴사인자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음식 선택으로 비만인의 비만세포에서 끊임없이 분비되는 악성 물질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해야 하고요. 비만세포를 정상적인 지방세포로 바꾸는 음식을 선택해야 하고요. 생활 방식을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특히 만성염증은 우리 신체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천천히 몸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잇몸의 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잇몸과 치아 사이로 세균이 침입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발생해 구멍이 뚫려 있으면 몸에 이물질이 흡수돼 각종 혈관 질환은 물론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치매, 우울증, 암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한 번쯤은 팩트와 마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위험한 방식들은 위험하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식습관, 생활습관 등을. 왜? 너무 늦기 전에. 소리 없이 다가오기 전에. 그래서 날씬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삶, 염증 수치가 낮은 삶, 염증을 예방하고 염증이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치료해서 만성염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인슐린과 반대로 좀 착한 호르몬 좀 없나? 여기 착한 호르몬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건강한 사람의 지방세포에서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은 인체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착한 호르몬, 혈관 수리공, 불을 끄는 소방대원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좋은 별명들은 다 갖고 있네요. 일본 게이오 대학교 연구팀이 100세 이상의 여성 66명과
체질량 지수 BMI가 동일한 젊은 여성 66명의 아디포넥틴 평균 수치를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놀랍게도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젊은 여성들보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비만인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각종 악성 호르몬은 몸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건강한 사람에게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은 인체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디포넥틴이라는 게 인체에 어떤 유익한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비만을 예방하고요, 암 예방과 개선을 하고요, 고혈압 예방과 개선, 당뇨병 예방과 개선, 동맥경화 예방과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착한 역할만 하는 아디포넥틴, 즉 혈관수리공, 불을 끄는 소방대원 이런 역할을 하는 아디포넥틴이 감소하면 혈중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요. 복부 비만과 동맥경화가 발생해 결국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착한 호르몬 아디포넥틴이 많이 분비되도록 하려면 올바른 음식 선택과 생활 방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 정리를 해보면 장수한 사람은 혈중 인슐린 수치는 낮고 아디포넥틴의 수치는 매우 높다는 거죠. 여기에서 DHEA-S라는 호르몬도 있거든요. 이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코르티솔을 비롯한 50여 종류의 호르몬을 생성해서 호르몬의 어머니, 또 다른 말로는 장수 호르몬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장수한 사람들은 이 수치도 높다는 거죠. 이 호르몬이 피부에 많으면 피부가 젊어지고요. 근육에 많으면 근육이 증강되고요. 뇌에 많으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 조직에 작용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돼서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장수에 관한 연구로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남성 700여 명을 대상으로 25년 동안의 생활을 추적 조사한 자료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 장수한 사람들의 인슐린 수치는 낮고 아디포넥틴 DHEA-S 수치는 높았다는 거죠. 25년 후에 생존율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DHEA-S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은 생존율이 55%에 불과했지만 수치가 높은 사람은 75%였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여성의 불임증을 개선하고요.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 개선하고요. 인슐린 역할을 도와 당뇨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완화해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요. 근력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높이고 체지방을 줄인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염증을 억제하거나 종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정말 착한 호르몬이죠. 근데 이 호르몬에 관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의 연구로 점차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도록 하려면 콩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인 이소플라본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하고요. 이 호르몬이 많이 포함된 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 산에서 채취하는 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인에게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게 했더니 운동 전에 55 마이크로그램이었던 호르몬 수치가 658까지 향상됐다는 자료도 있대요. 와, 30분 걷기 운동으로 엄청나게 향상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량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 걷기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좋은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혈관외과 전문의인 마이클 드베키 박사는 1996년 88세 때 그렇게 고령의 나이에도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의 심장 수술을 직접 주도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99세까지도 열정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다 100세에 현직에서 은퇴했는데요. 이때까지도 건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의사도 힘들어하는 긴 시간의 수술을 해낸 88세 노인의 강인한 체력의 비결은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한 끼 식사와 채소와 과일 위주의 두 끼 식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끼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푸짐한 영양이 골고루 있는 충분한 식사를 한 거고요. 또 한 끼는 식이섬유 위주의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삼시세끼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기운이 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107세의 세계 최고령 미국인 이발사 앤서니 만치넬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발행된 인생 100년의 습관. 이 책에는 만치넬리가 안경도 쓰지 않고 서서 이발하는 사진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레시 브라운이라는 여성은 114세까지 생존한 최고령자인데요. 그녀가 100세 이상 장수할 수 있었던 건강 비결 중 하나는 고구마였다고 합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중 지방과 콜레스테롤 배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고구마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겠죠.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당뇨병 걱정 없는 식생활을 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식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현재 당뇨병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가 있는 것일까? 당뇨병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국제당뇨병연맹은 2017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당뇨병 환자는 4억 5,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의 기준이거든요. 예비군은 약 3억 3,4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임신 중 고혈당 환자는 1,23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국제당뇨병연구소는 당뇨병은 21세기에 가장 골치 아픈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마치 유행병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한 해에 유행병처럼 발생하는 게 아니라 평균 10에서 15년 사이에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걱정은 좀 되긴 하지만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방치하다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엄청난 질병이 되는 거죠. 당뇨병 자체보다 이것의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2017년에는 당뇨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명에 이를 거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발표한 2017년 12월 말의 세계 인구는 76억 명인데요. 전 세계 10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셈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10분의 1. 그래서 남의 얘기만이 아닌 거예요. 국제당뇨병연맹은 매년 무서운 기세로 급증하고 있는 당뇨병이야말로 지금까지 겪은 건강 대란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2017년 세계 당뇨병 인구 상위 10개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위는 중국, 당뇨병 인구가 1억 1,4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위는 인도 7,290만 명, 3위는 미국 3,200만 명,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집트, 독일, 파키스탄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데요. 10위도 750만 명이나 되네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한데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2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약 80만 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로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또 싱가포르는 30에서 69세 사이 인구의 약 3분의 1에 이르는 당뇨병 환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당뇨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당뇨병을 없애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은 성인 5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요.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또 인도의 한 의사는 1990년에는 40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환자 2명 중 1명이 40세 미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견되는 질병이었지만 식생활의 변화와 스트레스로 젊은 층도 당뇨병에서 안전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은요,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 즉 302만 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근데 숨은 당뇨병 환자로 알려진 예비군 200만 명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이라는 거죠. 인구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 또는 예비군인 셈이라는 건데요. 당뇨병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2.3명이고요. OECD의 평균 22.8명보다 46%나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뇨병도 범세계적인 거예요. 마치 유행처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미리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남일로만 치부할 수도 없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삶의 질을 지키고 유지해 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또 한국의 상태는 어떤지, 또 어떤 식생활을 해야 하고 어떤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런 것도 공부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개선해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당뇨병은 대체로 50세가 지나면 나타나기 시작하고 노년층이 될수록 많이 발생하는데요. 요즘에는 나이 어린 10대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제1형 당뇨병이 5% 이하이고요. 제2형 당뇨병이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점도 좀 나와 있는데요. 제1형 당뇨병은 비만이나 운동 부족과는 관계가 없고요. 15세 이하의 어린이나 사춘기 청소년에게 발생하고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약물요법은 효과가 없고요. 인슐린 주사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등 제1형 당뇨병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2형 당뇨병은 비만인에게 많지만 당뇨병에 걸리면 체중이 감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딱히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마구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충분히 분비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요. 치료 방법에는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반식요법이 있다고 합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보통 10년에서 15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죠. 발병 원인으로는 과음, 과식, 비만,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오메가3 섭취 부족, 오메가6 과다 섭취, 당화식품 과다 섭취,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저자는 자신의 다른 책에서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음식물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뇨병에 관한 한 예방이 치료보다 100만 배나 낫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합병증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합병증에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당뇨병에 걸려 오랫동안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과 대사에 장애가 나타나서 합병증을 유발한대요. 그래서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합병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 방치하는 경우, 그냥 약물에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합병증에는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이 있는데요. 급성 합병증은 갑작스러운 혼수 상태, 의식장애, 심폐정지 상태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정말 당뇨병을 제대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당뇨병은 질병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예로 근력 저하, 근육 위축, 손발 마비와 저림,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변비, 설사, 땀을 심하게 흘리는 증상 등을 보이는데요. 더 진행되게 되면 잇몸 질환, 위장 장애,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심장 질환, 방광 질환, 성기능 장애, 백내장, 녹내장이 생기고요. 면역력 저하로 감기에도 잘 걸린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기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당뇨병 역시 발생하기 전에 신체적으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미리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많은 거죠.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현재 자신의 식생활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환경적인 요인은 40세 이상이다, 고혈압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 흡연 습관이 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 몸이 뚱뚱한 편이다, 어릴 때부터 과체중이다, 느긋하게 쉬는 날이 적다,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다, 당뇨병 경계형 진단을 받았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환경이다,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식생활 요인으로는요. 술을 많이 마신다, 매일 간식을 먹는다, 달콤한 것을 좋아한다, 밤늦게 많이 먹는 편이다, 단순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항상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 채소와 해조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뇨병을 알리는 신호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식사 때가 되면 참을 수 없을 만큼 배가 고프고 초조해지는 사람은 공복 혈당, 식후 혈당 수치, 당화 혈색소 수치를 검사해 볼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BMI도 파악해 두라고 하는데요. BMI는 몸무게 나누기 신장 나누기 신장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장은 미터로 계산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키가 165cm이고 체중이 70kg인 경우에는 70 나누기 1.65 나누기 1.65 이렇게 하면 25.7 이게 BMI가 되는 거죠. 근데 BMI가 23 이상인 사람은 당뇨병에 관한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당뇨병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6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식전에는 혈당 수치가 내려가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식전에 공복 혈당이 70에서 100, 식후 1시간이 지나면 140 이하, 2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대체로 혈당 수치가 170을 초과하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지만 사람에 따라 배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식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혈당 수치가 141에서 180 정도라면 당뇨병 환자나 예비군에 속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비만은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비만이라면 적정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이런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의 변화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죠. 당뇨병 초기에는 혈당 수치가 170 이상인데도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예비군에 속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혈당 수치 검사를 자가 진단으로 하면서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식생활의 변화는 목이 말라 물을 자주 마시고 식욕이 왕성해 많이 먹는 편이고 최근에 갑자기 달콤한 것이 많이 먹고 싶어지는 거죠. 또 신체의 변화는 자주 감기에 걸리고 손발이 자주 저리고 아랫배가 자주 가렵고 발이 자주 붓고 무겁고요. 변비나 설사를 반복하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늘 기운이 없어 나른하고 피부가 가렵고 윤기가 없고 최근 갑자기 체중이 늘고 사물이 2중 3중으로 보이고 허리가 무거우며 가끔 아프기도 하고 식후 1시간째에는 몹시 졸리고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이 발생하고 신체에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앉았다 일어나면 자주 현기증이 나고 손, 발과 근육에 경련이 자주 발생하고 식욕이 왕성한데도 갑자기 체중이 줄고 눈앞에 모기나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화상이나 상처가 나도 통증이 없고 잘 낫지도 않고 발바닥에 골판지 같은 것이 들러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런 변화를 체크하라고 합니다. 소변의 변화는 소변으로 화장실 출입이 잦고요. 소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소변에 거품이 일고 암모니아나 달콤한 냄새가 나고 소변이 시원스럽게 배출되지 않고 뒤끝도 시원하지 않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을 의과대학 교과서와 기타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대요. 1위는 목이 자주 말라 물을 많이 마시고요. 2위는 늘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요. 3위는 소변을 자주 보는데 거품이 일고 암모니아나 달콤한 냄새가 나고 4위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갑자기 체중이 줄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BMI가 23이 넘어서 과체중이거나 비만이고 이런 당뇨병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으로는 숨어있는 당뇨병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식후 혈당 수치와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겠고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식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염증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에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당뇨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법, 바로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라이프 스타일, 이것입니다. 그런 삶을 같이 공부하면서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